네, 모두의 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삼정의 문란, 우리 한국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삼정의 문란, 우리 문제가 한두 번씩 꼭 나오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다시 한번 삼정의 문란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 그러면은, 전정, 즉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그다음 군정, 또 군대에 관련된 거죠. 군포를 증수하는 것, 또 환곡, 환곡은 쌀 같은 걸 갖다가 빌려줘서 또 이렇게 받는,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보통 전정, 군정, 환곡을 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정이 조선 후기 때 와서 문란하기 그지 없었죠. 문란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삼정의 문란이 곧 조선 왕조의 멸망을 부추기는 그런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동양 각국이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은 아주 천하태평이었다는 거죠. 당시 민생이 얼마나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하태평이었는지 참 저로서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세도 정치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특히 순조가 그 제위 시절에는 후반기에 안동김 씨가 안동김 씨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풍양조 씨가 세도 정치를 벌였죠. 물론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러면서 다시 또 안동김 씨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동김 씨가 그대로 이 대원군이 등장할 때까지 이 안동김 씨 세도 정치는 지속이 되었다. 특히 헌정의 그 제위기간 약 한 15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안동김 씨 아주 독점적 세도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기에 안동김 씨의 어떤 이 백성들에 대한 이 가렴주구로 삼정은 극도로 문란이 됐고, 또 이때 이 홍경래의 난 1811년에 발생됐죠. 홍경래의 난을 갖다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밀란이 아주 그냥 일어났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또 뭡니까? 저번에도 했지만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도 이때 아울러 있었고요. 이렇게 삼정의 문란과 더불어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 이러다 보니까는 민심이 크게 동요가 될 수밖에 없었죠. 또 이때 또 이양선, 해외에서 막 이상한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이런 배들이 또 막 출몰하고 한마디로 조선 왕조의 말기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래 그 세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이 정암 조광조, 중종 때 있었던 인물이죠. 조광조가 어떤 이 도학의 원리를 정치사상으로 심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때 살인파가 표방했던 그런 통치 원리가 세도 정치였죠. 인간세자. 그러다가 이것이 변질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거죠. 한마디로 살인정치가 지향했던 본래의 이 세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혈연, 또 패거리, 독재정치로 이것이 그래서 세력세자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삼정이라는 것은 정부 수입의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세인 전정 또 군역을 포로 받는 거죠. 그래서 군포 또 정부의 또 구율미 제도로 사실상 이것이 또 고리대로 또 변질됐죠. 이런 환곡을 의미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것이 군정 또는 환곡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정, 이 토지세에 대한 이 비효율적인 과세도 매우 나빴지만은 근본적으로 땅이 없으면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정 부분은 좀 빼고 군정, 환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군정 그러면 군대를 갖다가 가는 것을 갖다 면피하기 위해서 1년에 군포 2피를 내게끔 돼 있어요. 물론 양반들은 제외죠. 그럼 일반 양민들이 군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1년에 군포를 갖다가 2필로 제한한 것은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됐었죠. 그런데 이 세월을 확대하다 보니까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장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군포를 징수하게 되는데, 웬걸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정부,
이 중앙정부, 즉 왕실에서 어떤 세금을 갖다가 거둘 때 금년도 한 해 예산을 갖다 편성이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각 도의 관찰사에다가 이제 할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 할당을 받는 관찰소는 또 자기 관할 내에 각 도의 뭐 마을 그 단위로 또 쪼개서 또 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부과하는 지역의 인구와 생산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세를 갖다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탐관오리가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왕실에서 제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내가 인구가 한 3만 명을 다스리는 고을 제가 현감 사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부과된 세금은 3만 명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 징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자리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세금은 역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됩니까? 특히 군포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군적을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포는 1년에 2포라고 했죠, 2포. 자, 내가 인구의 3만 명을 다스리는 고을형 사또의 수정이에요. 그러면은 군포 2필이면은 제가 인구 3만 명을 다스린다 그랬으니까는 2필 곱하기 3만 명 그러면 6만 필, 즉 군포 6만 필만 제가 국가에다가 갖다 바치면은 내 기본 업무는 끝나는 거죠. 하지만 나한테 부과된 이 군포가 10만 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정부한테 우리가 지금 내가 좀 다스리는 이 구역이 인구가 3만 명인데 여기에 10만 필의 군포를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겠죠. 일단 내내내 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4만 필 이걸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온 이 용어가 황구첨정, 즉 어린애, 아이를 군적에 올려서 그냥 군역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뭡니까? 백골징포라 그러죠. 자, 김아무개,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여기 군적에는 주민등록법에는 아직 살아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백골징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어린아이한테도 세금을 물리고 군포를 물리고 또 죽은 이한테 군포를 물리니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겠죠. 자, 도망을 가다 보니까는 친척들한테 자, 사촌, 사돈의 팔촌은 빼고 너 사촌, 오촌 형이 군포 체납하고 도망갔어. 대신 네가 내. 이게 족징이에요. 자, 나도 못 살게 도망가? 옆에 있는 집, 네 이웃이 지금 세금 안 내고, 도망을 갔으니 대신 내라. 이게 인징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세법인지, 징수 제도인지, 다시 한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황구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군정의 문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하늘 아래 이러한 군종의 행포는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뭡니까? 양반들은 군포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도라도 이 지경이 이르니까는 군역을 치지 않는 양민이, 즉 양반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양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사기치는 거죠. 돈이 없는 자들은 수령한테 가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난 원래 양반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난 군포에 그 의미가 없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통하면 믿져봐야 본전식으로 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누구가 무슨 신라 시대 무슨 나 왕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군역에서 빠져나가려고 아주 아둥바둥했죠.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 1592년 외놈들한테 아주 7년 동안 아주 호되게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불과 2, 30년도 안 돼가지고 또
이 오랑캐, 이 병자호랑이죠. 그래서 아주 떼놈 그러는데요. 대놈한테 호되게 이렇게 당하고 또 이렇게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 나라가 망할 게 뻔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군포의 혹독한 징수는 결국은 뭡니까? 이 세금을 내는 이런 농부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도망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가재정이 뭡니까? 국가재정의 원천이 양면이 고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곡 중에서 이 군포, 이 군정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군정 못지않게 또 이 환곡도 아주 폐해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환곡. 자, 환곡이라는 것은 원래 이 기원이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쳤던 것을 쌀로 일원화시킨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대동법이었죠. 그 대동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동법은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조세제도의 일원화 차원에서는 꽤 합리적이었죠. 합리적이었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갖다가 쌀로 바치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갖다가 좀 덜어주자는 좋은 취지를 했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또 우리나라 또 뭡니까? 또 보릿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쌀을 제때에 또 이렇게 쌀로 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때는 국가에서 뭡니까? 환곡, 즉 이 백성들한테 곡식을 대여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좋은 취지가 결국 뭡니까? 아주 초고리대로 전락이 된 거예요. 자, 이 고리대가 어느 정도냐면 물론 처음에는 6개월간에는 연리 10%, 6개월 단위. 그러니까 이걸 연으로 한 사람은 연리 한 20% 정도니까 아주 가혹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냥 어쨌든 높은 금리에는 틀림없지만 그런 대로 버틸 만큼의 금리를 받았지만은 이것이 계속 구한말 때 가면은 정해진 그런 그 고리대 정해진 그 이유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초고리대금으로 변질돼 버려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쌀을 갖다가 열대 이렇게 관점에서 빌려줬어요. 근데 실제로 백성들한테 그 쌀을 갖다가 대여해 줄 때는 빌려줄 때는 뭐 10대다. 10마리다 했지만 실제 양은 거기에 모래나 결을 섞여서 한 8대, 8말 정도로 주고 받을 때는 10대로 받고. 이것이 결국은 이 세도 정치 기간 때는 이것이 또 고리대에 물어서 연리 100%가 초과되는 그야말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넘어가는 그러한 고리대로 전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이 땅의 주인,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이 정치와 또 그 사회의 근간이 뭡니까? 바로 땅을 가진 봉건주, 땅 주인, 그리고 또 뭡니까? 양반제도 이 두 가지가 조선을 이끌어가는 두 개 기둥이었거든요. 이 신분제가 아주 나라를 갖다가 갉아먹는 아주 큰 원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장농, 그야말로 그냥 농사 뼈 빠지게 해가지고서 세금 내고 또 이렇게 악순환을 갖다가 계속 번복 이게 당하는 이런 이 소장농의 예를 들어서 그 딸이 시집을 간다. 시집을 가면 뭡니까? 시집 가기 전에 땅 주인한테 정조를 갖다가 바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초약권이라. 난 초약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초약권 그러면 이것이 중세, 봉건, 유럽에서 영주가 이런 처녀가 시집을 갔을 때 그 정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그런 권한. 이건 우리가 뭐 이렇게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언뜻 내가 이제 그건 알고는 있는데 아니 조선시대에도 이런 초약권을 갖다가 행사했단 말이냐. 야, 이거 진짜 자기의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이 농민의 이 심정이 얼마나 이게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까? 이건 인권 유린이었죠. 이런 초약권. 이거 보면은 이 그림, 신윤복인가요? 그 회원 신윤복이가 그린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 때 이런 봉건주의와 또 횡포로 해서 초약권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또 정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 군포의 징수, 뭐 황구첨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을 비롯해서 환곡,
막 100% 이상의 초고리대. 자, 이렇게 등살에 못 이기는 이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이 땅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간도나 연해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군포 환곡의 폐해는 조선 후기에 숱하게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 이것이 뭡니까? 밀란의 주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811년 홍경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서 끝납니까? 그 이후로 뭡니까? 1862년 그때는 진주밀란을 비롯해서 이해에 뭡니까? 70개 이상의 군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특히 1863년 철종 제2 13년인가요? 철종 13년 때는 이때 진주밀란이 일어났죠. 이때는 뭐 완전히 이제 이 농민들이 죽전이면 살기 뭐 까무러치식으로 그냥 양반들이 그냥 뭐 두둑이 패고 뭐 집 불태우고 뭐 이런 큰 사건이 나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끝났구나 해서 이때 정부는 박규수 안핵사 그래서 파견해가지고서 그냥 막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뭐 무마를 시키려고 했죠. 자, 안핵사 박규수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죠. 여기서는 이분에 대한 설명은 일단 각설하기로 하고요. 자, 이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소위 특히 삼남 지방,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이런 곡창지대에서 이런 이 정도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정청을 또 만들었지만 또 이것도 뭡니까? 유야무야가 된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어떤 정책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간도, 젠다오, 우리나라 땅이었죠. 또 연해주, 지금의 브라디보스토크죠. 이런 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하게 된 것은 흉년인데 세금은 무조건 뺏어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60년도 경우에 간도와 이제 연해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1860년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간도 또 연해주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60년, 1861년에 청나라와 러시아의 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됐던 해예요. 자, 베이징 조약이 뭡니까? 청나라와 이 영국 프랑스군의 이 제2차 전쟁이죠. 소위 그 에로 전쟁인가요? 여기에서 중국이 또 대패를 해가지고서 또 뭡니까? 대패했을 때 러시아가 중재를 해줘가지고서 그 중재 대가로 얻은 그 땅이 연해주예요,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 우리 요즘 해외에 많이 가죠? 결국은 진짜 뭡니까? 이 러시아가 중재 대가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나요? 하여튼, 한반도의 1.7배 정도에 되는 그런, 이 면적을 가진 그런, 광활한 땅을 러시아가 바로 먹어버린 거죠. 결국은 이 연해주는 이제 뭡니까? 러시아의 영토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 해당 당사국이지만은 청나라의 속국인 우리 조선은 러시아와 청나라의 이 조약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배제가 된 거죠. 이러면서 1861년 8월 1일 날에 청나라와 러시아 양국이 동부 국경 최남단을 뜻하는 국교 표지 토잡이라고 해요. 토잡이. 그래서 토잡이를 해서 두만강 연안에 세울 때까지 이런 사실을 우리 조선은 까마득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조약 영토 제1항 보면은 러시아는 서북 쪽으로는 나무르강, 동쪽으로는 타타르스키 해역과 동해를,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두만강 하류에 이르는 이른바 연해주의 땅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이래서 이 연해주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면서 1870년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옮겨온 거죠. 자,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 그러면 러시아어죠. 블라디 정복하다. 보스토크는 동쪽, 즉 동쪽을 정복한 곳. 이것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예요. 자, 이 땅이 옛날에는 어느 땅이었어요? 바로 우리 민족의 또 대단한 나라,
바로 발해의 땅이었어요. 발해. 그리고 또 뭐 여진족의 그런 땅이었죠. 자, 이러한 여진과 거란 땅이었구나. 여진족이 아니라. 그래서 여진족, 거란족이 많이 살았던 그런 땅이죠. 이러한 땅이 러시아로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서 브라디보스토크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삼정의 문란은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백성들을 갖다가 소위 흩어지게 하는, 그러면서 서서히 조선 왕조의 몰락을 재촉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무엇이? 삼정의 문란이. 자, 전정, 군정, 또 환고, 이 세 개가 결국은 조선을 망치게 된 원인 제공했다는 것,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